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와이드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런저런 정치권 현안 또 민주당 내 복잡한 구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앵커 복귀하고 나서 뵙는 거니까 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자리가 뭐 사실 익숙해요. 예전에 여기 저 배웅기 전 앵커께서 하시던 자리. 그래서 익숙하긴 한데 이렇게 또 임영호 앵커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까 또 색다르습니다. 그럼 우리 짜여진 각본 이렇게 내려놓고 예?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죠. 먼저 제가 이렇게 저 민주당 상황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지금 뭐 국가적으로 사실 이제 민주당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 현안이 이쪽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좀 이제 대통령 관련된 게 많으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민주당 얘기 나중에 조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이 그걸 즐길지 안 즐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석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2달 만에 저렇게 급락을 할까? 이유가 뭘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냥 몇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오만해 보이고 인사의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일 줄 모르고 국정을 독주한다. 이러면 반드시 사실은 여론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밑으로 떨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임 대통령의 마지막 지지율보다도 나오지 못하는 임기 말보다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 외교 안보에서 엄청 불안한 모습을 사실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전용기에 민간인을 태워놓고도 그것도 하필 인사비서관, 인사수석의 이제 부인인데 예. 뭐 어떠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랬죠. 잘하셨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저기 총무비서관 부인, 그 다음에는 저 안보비서관 배우자 이런 분들 태우시라. 계속 그러실 거냐? 미안해할 줄 모르거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면 국민들은 더 등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 불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태도의 문제에서 국민들에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께서는 아무래도 등을 돌리죠. 문제는 민주당이 이걸 보고 우리가 혁신도 안 하고 대충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곧 따라잡겠네. 아니, 지금 역전했어요. 일부 네. 여론조사. 예.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네. 다음 총선 거저 먹겠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옛날에 취권 성룡이 나와서 예. 밑에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술 먹고 자기 제풀에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툭 건드리면 자빠질 것 같은 그런 취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의 결과는 늘 성룡이 이겨요. 그렇죠. 윤석열식 취권에 혹해가지고 현혹돼가지고 민주당이 자기 실력 단련 안 하고 자기 근육 키우고 이게 변화와 혁신인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 취권에 어당팔에 그냥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뭐 이걸 즐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에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혁신하고 뼈저린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박순애 교육부총리 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야당과 언론 때문에 참 고생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경제 관련된 어떤 민생 관련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원구성이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청문회도 빨리 해야 또 일할 장관 초기 1기 내각 장관들을 빨리빨리 해야 뭔가 부처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줬냐? 잘 청문회도 잘 하고 국회 원구성 협상도 빨리빨리 끝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국회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느냐? 그런 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 했죠. 다 했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문제투성이 한덕수 국무총리 당론 찬성 인준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욕먹었어요. 내부 지지층한테 강성 지지층들한테. 그럼요. 그거 앞장서서 주장한 박용진은 문자 폭탄이 뭐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죠. 두 번째, 제가 또 두 번째 아니 법사위 가지고서라고 그러지 마라. 전에 약속했던 거 아니냐. 쿨하게 지켜라. 소탐 대실하면 우리 다 망한다. 예. 제가 앞장서서 주장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당의 당론으로 또 오케이. 그래서
법사위도 고집하지 않고 터닝해서 양보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 뒤에 아직도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뭐 하는 겁니까? 내부에서 당대표하고 권력 다툼 벌어져가지고 저 모양 저 꼴로 아직까지 아무런 협상안도 못 내놓고 있고요. 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이 저러니까 그 여당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야당 의석수는 많지만 우리가 뭘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원구성 빨리 해가지고 예. 안보 불안, 경제 불안, 그리고 외교 불안, 인사 참사 이런 것들 다 상임위원회에서 탈탈탈 털어야 야당이 주목받고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 오히려 원구성 안 되고 지리한 협상, 그래서 내 맘대로 인사청문회 없이 인사 임명 강행하고 예. 이런 거 혹시 즐기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지금 지지율 하락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실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야당이 그렇습니다. 잘못한 일은 별로 없다. 야당이 잘못해서 저기 내려가면 우리가 잘한 건데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잘한 게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어떻게 보면 방향을 못 찾고 약간 고생을 하고 있고 비대위 상황인데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좀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저게 혹시 취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초기의 안정을 되찾고 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을까? 야당으로서 좀 이렇게 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되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야당도 이 정부가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우리 국민에게 훨씬 더 뭐랄까 이 혜택이 가니까 네. 뭘 고쳐야 뭘 어떻게 해야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을까? 방향이 잘못됐다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야죠. 너무 간단한데. 뭐예요? 거꾸로? 민주당한테 비난하셨던 거,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하셨던 거 그대로 되새겨 보세요. 그래서 뭐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꾼 것 같고. 아니 내로남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로남. 근데 아니 뭐 이전 정부 중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될 사회부총리, 대한민국 교육을 총괄하는 총수 역할을 해야 되는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자리에 음주운전 하신 분들을 그렇게 앉히면서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 국민들이 하늘 보고 앙천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내로남불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끼리니까 뭐 어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일 줄 모르는 거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때 이전 정부가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잘못했으면 사과하셔야죠.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래야죠. 아니 민간인을 어떻게 전용기에 태워요? 그랬더니 뭐가 어떠냐고 그러고 아니 자원봉사자인데 돈을 안 받아도 된대. 그분이 묵었던 호텔이 최고급 호텔 아니에요? 그분이 오고 가는 거 전용기뿐만 아니라 그 미리 나갈 때 그 항공료 그거는 세금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대통령실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해명에 하면 이제 기타 수행원으로 외교부 장관 지명을 했으니까 뭐 그 부분은 또 이제 나중에 아니 기타 수행원을 왜 굳이 청와대 인사 핵심 참모의 부인을 굳이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그 스페인어 잘하고 영어 잘하는 능통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럴 때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 인사참모가 부인이 갔으니까 다음에는 안보 참모, 그다음에 무슨 뭐 총무 담당 이런 분들 다 하시라고요. 잘했다고 얘기하실 거면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지나친 비약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의 내로남불이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그것 있는 때문에 겁니다. 민주당도 골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그 오늘부터 대통령이 이제 그 도어 스태핑을 안 하실 것처럼 이제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했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냥 그래도 기자들 질문에 한두 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속했던 거는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뭐 일부 언론의 해석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 또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란을 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약속했던 거, 뭐 제2부속실 안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어 스태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좀 끝까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그러니까 저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제가 워낙 뭐 언론 프렌들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변인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자세 좋다. 열려있는 태도 좋다. 소통하는 그랬는데 모습 좋다. 문제는 뭐냐면 도어 스태핑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준비하는데 기자들 이 정도 가리면 되지 않아요? 그래요. 해봐. 아무 말이나 다 하는 하고 싶은 말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야 오늘은 기자들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의 이런 질문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 참모들하고 의논도 하고 준비도 하고 데이터도 찾아보고 그러셔야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다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도어 스태핑이 그야말로 골로 가는 급행열차가 된다니까요. 국정이 불안해지잖아요. 국민들이 왜 아침 9시마다 대통령 출근할 때 불안에 떨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준비된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기 전당대회에 나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당대표가 되면 여야 영수회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대통령 앞에서 쓴소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듣기 좋은 덕담도 하셔야 되고, 자 이건 잘하고 계십니다. 더 잘하십시오라고는 이제 말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당 대표가 됐어요 민주당에. 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 덕담 좀 한두 마디 해주세요. 지금까지 쓴소리 했으니까. 자 우리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마당까지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참모들한테 얘기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은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대책 때문에 돈 많이 유동성을 많이 이제 공급하는 바람에 생겨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뭐 원자재 가격이 막 상승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예. 이 두 가지를 잡는데 하느니 알아서 한다. 금리 문제는. 그 나머지 조세 정책, 재정 정책을 다 동원하셔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위원회 축소하는 걸로 물가를 잡는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예. 그리고 저 뭐 자산 매각해서 뭐 이런 대처하겠다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처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참모들과 잘 의논하셔서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제 뭐 충원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제 총사령관이 눈에 안 보여요. 한덕수 총리도 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있잖아요. 예. 안 보인다고 역할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대통령의 지휘와 관찰, 그다음에 뭐 힘을 실어 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더 괜찮은 사람들을 좀 바꾸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경제관료 출신의 정치인 추경호 약한 것 같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이 말을 이제 대통령에게 하시고 싶다라는 얘기를 미리 들어봤습니다. 그럼 돼야죠. 당대표가 돼야 이제 이 말을 이제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대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 돌아가는 구도라든지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박 의원님이 선전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이던데요. 이거 가능성 없는 거 아닌가요? 어대명이라고 하는 체념, 뭐 절망적 기대감,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뭐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체념들 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 꿀렁꿀렁 뭔가 이렇게 그 역동적인 변화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당원들이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2번 연속 선거에서 진 장수에게 다시 지휘권을 맡기냐, 다음 전쟁의 지휘권을. 그거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대명으로 가는 건 또 다른 패배에 대한 그냥 체념이다. 앉아서 패배를 기다리는 거다. 다음 대선도 패배한다? 다음 총선, 대선 다.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어대명은 막다른 골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진과 함께 이기는 길, 이기는 민주당, 확 달라진 민주당, 떳떳한 민주당,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가자. 그리고 국민이 기다리고 계시는 승리의 광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이재명 의원은 내부에서는 막 열광적인데 중도 또 그 보수 민주당을 이탈한 스윙보터층, 이탈 민주 지지층, 탄핵 정치연합이라고 있었던 우리 민주당이 가장 최다 연합을 만들어냈었을 때 그때에서 이탈했던 분들한테서는 박용진이 압도합니다. 3번의 여론조사 모두 다 이번에 뭐 발표된 것들 보면 박용진이 이재명 의원을 이겨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아니죠. 이탈한 지지층, 스윙보터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내부 잔치, 내부 인기 투표로 전당대회가 가지 않을 거다. 민주당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폭풍 전야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전당대회 나오고 싶은데 당 비대위에서 불허 결정을 내렸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많은 논란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전당대회에서 좀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러기를 좀 기대를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6개월 기준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이고 입당 후 기초적인 6개월. 문제라서 그거를 굳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내부의 선출직과 관련해서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그 공직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만 그걸 그렇게 적용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장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번 전당대회로 박지원의 도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번 전당대회로 박지원의 정치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민주당의 청년 정치가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되거든요. 예. 박용진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 변화 그리고 박지원이 얘기했었던 5대 혁신안 이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당 안에서 같이 싸울 거 싸우고 힘 모아낼 거 힘 모아내고 이렇게 좀 하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 또박또박 자기 할 말하고 역할을 했을 때 그 옆에 서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응원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만약 당대표가 되면 저희 MBN 뉴스와이드 제일 먼저 나온다는 약속만 해주시면 네. 제가 30초 정견 발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당대표로 뽑아주세요. 우리 당원 여러분 예.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약속하시는 거죠? 무조건 제일 먼저 약속하겠습니다. 예. 30초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변해야 됩니다. 확 달라져야 된다고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민주당의 고비고비 때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그 고비고비 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이야기했었던 박용진에게 맡겨주십시오. 달랐던 박용진이 다른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파 정치, 악성 팬덤들 이런 거에 개파 정치에 격불지하지 않았고요. 악성 팬덤 정치에 무릎 꿇지 않았던 용감한 정치인 박용진의 도전 지켜봐 주시고 당대표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MBN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재선 의원으로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는 이재명 후보와 의원과 이제 경쟁 구도로 가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와이드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유리할 때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렇게 하겠죠.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아예 코로나를 핑계로 중단을 한 것을 보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서 코로나 핑계로 조금 중단시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 예고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제도 개선은 필요해요. 그런데 아예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신선한 접근을 했다고 좋아하던 국민이나 언론이 볼 때는 학교 왔다 갔다 하냐 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약식 기자회견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이런 됐어요? 예 오늘 제가 기습적으로 뉴스에 좀 얻었습니다. 예. 긍정적인 행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대통령께서는 선거 때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아마 대통령실 내에서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건의를 여러 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참모들의 건의를 일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기자실에서 나오면서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했는데 오늘은 좀 먼 거리였긴 합니다만은 기자들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출연자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소개 안 해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냥 가죠. 김병민 위원장님, 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도어 스태핑을 아예 안 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어제 적 없죠. 예. 그 발표가 났을 때도 코로나19에 대한 문제, 대통령실에서 감염자 기자들도 감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잠정 중단 조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발표에 매우 좀 조심하고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오늘 대통령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대통령님 묻고 얘기를 하니까 원래는 한 1m 거리에서 간격을 두고 했던 것을 한 7, 예. 8m 정도 먼 거리를 두고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으세요. 그러니까 그 아마 속내에는 내가 소통하겠다는 의지에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있었던 이 도어 스태핑은 그러면 긍정적 평가가 많을까, 부정적 평가가 많을까? 직접 먼저 듣겠습니다. 코로나가 여러분이 확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좀 재택근무로 권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 창사에 근무하는 분들 안전을 좀 지키자고 했는데 다들 나오신다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러고 한개만 하고 들어갔다고. 코로나 대응되고 있는데 방역 크게 코로나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겁니다.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장 좀 기력을 두고 당부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서민들의 그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너무 많이 묻는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어?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해야 안 되겠어. 여러분들 좀 괜찮아요.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그래요. 자,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 대통령이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했더니 기자들이 오라는 이제 의성어를 썼습니다. 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오, 도어 스태핑을 안 하실 하네요. 줄 알았더니 하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미 사전에 좀 분위기가 이제 좀 밝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도어 스태핑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내용으로 비춰질 수 없는 상황처럼 충분하게 자연스러운 질의응답 과정들이 오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묻고 싶었던 내용들을 물었고 사실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매일 아침 서갖고 6가지, 7가지 정말 백화점식으로 모든 질문을 다 쏟아내는 게 대통령과의 도어 스태핑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중궁궐 안에 숨어서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기자들과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보여줬던 장면들처럼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 묻고 또 나머지는 다음에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현장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도 다음번에 더 많은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짜여진 각본 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즉석 인터뷰이기 예.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인터뷰이기 때문에 뭐 기자들도 미리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질문이 뭐 미리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도 아닐 텐데 기자들은 오늘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경제 상황 심각합니다. 그 두 개를 묻더라고요. 또 어떤 직구중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준석 대표 이제 문제 물었을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 뭐 명품 쇼핑이니 뭐니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걸 아마 여쭤봤을 때 그 얘기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곤혹스러운 질문은 사실 오늘 안 나온 것 같아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날의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인사 문제 정말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이준석 대표에 관한 문제 수없이 많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소통 과정,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게 되는데 아마 수요일이 정부의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에 관한 내용들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정이 돼 있고 많은 국민들은 그 내용이 제일 또 궁금하지 예. 않겠습니까? 민생과 이 거리두기에 대한 방역 지침 등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중요성의 빈도에 따라서 아마 오늘은 물어봤던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 기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 달라고 또 그런 내용들에만 한정돼서 묻는 언론인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작 중요하고 꼭 물어봐야 되는 시기 곳만 타이밍에 물어봤다. 맞춰서 아마 앞으로 그 분량에 대한 빈도 이런 내용들은 뭐 조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의원님이 저 현장에 있었던 기자라 그러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이제 잠정 중단 소식 듣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대통령이 그냥 하겠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했을 때 기자시라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어 스태핑이
재개된 것은 되게 좋은 일입니다. 되게 좋은 일인데, 근데 전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면으로 브리핑하겠다라고 다른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 경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언론과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코로나 상황이 뭔가 변화된 게 있나요?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재개가 됐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서면 브리핑으로 하고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 정리하던 그 과정과 절차가 있었을 테고, 오늘은 그것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 좀 이게 대통령께서 너무 적극적이지 않냐, 너무 적자적이지 않냐. 예. 저는 재개된 것은 굉장히 좋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이 아니고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라든지 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처리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께 어떤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면 그것을 뒤집는 과정 또한 뭔가 좀 세심한 좀 예. 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과연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타당하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개된 것은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정수행 지지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도 이제 도어 스태핑이 좀 꼽힙니다. 진중권 씨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도어 스태핑을 재개한 것은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본인의 갈 길을 꾸준히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중권 씨랑 노웅래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30% 아래까지 떨어진 것은 좀 위험한 상황이고요. 예. 사실은 뭐 40%의 선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30%가 좀 깨진 것은 최근에 있었던 특히 이제 이준석 사태 이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도어 스태핑에서 네. 전 장관은 잘했습니까? 이라고 했던 것들. 인사 실책보다 나쁜 게 뭐냐면은 그 인사 실책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방식이 그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극하거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트리거, 어떤 특정한 부분.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당의 윤석열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뭐 30%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대선 때 받았던 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국정 지지도가. 네. 본인은 분명히 0.73% 이겼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거면 73% 이긴 것처럼 지금 뭐 막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제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더 큰 문제죠. 자기는 지지율에 개의치 않겠다. 그러면 국민은 완전 개무시한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그냥 무시. 박순애인가요? 그 교육부총리 네네. 만취 운전했던 부적격자. 이 사람을 임명해 놓고서는 야당 공격에 언론 공격에 고생 많았다. 아 이건 뭐 정말 국민들 가뜩이나 좀 어려운데 좀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박 총장님, 그 지금 대통령의 말을 빌자면 야당과 언론은 지금 이제 이 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맹목적인 비판을 한다? 뭐 하여튼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진중권 씨도 그렇고 노웅래 의원도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도어 스태핑인데 그거를 좀 정비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기자회견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한다고? 이거 뭐지? 이렇게 또 이제 흠잡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정말 대통령의 오늘 결정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내 갈 길 간다라는 쪽이에요? 아니면 그것이 독불, 독선 이렇게 비춰지는 쪽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은 아니지만 예. 어떻게 정치인이 지지율을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일희일비 한다는 거하고 신경 쓴다는 건 좀 다른 거죠. 예. 저는 뭐 일희일비 할 필요는 없는데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엔 국민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국민의 생각을 어쨌든 대통령이 그 귀담아 듣고 예.
그걸 염두하면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난번에 도어 스태핑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데 이건 저는 실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 점은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어 스태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지 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본질이죠. 저는 뭐 도어 스태핑을 매일 할 수도 있고 빈도를 줄여서 뭐 2, 3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예. 뭐 형식은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됐던 건 형식은 저는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였다고 봐요. 문제는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잦은 이제 실언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전 정부하고 자꾸 뭘 비교하면서 남 탓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게 이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이제 대변인실 얘기와 오늘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과 엇박자가 난 건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노출이 돼요. 지난번에도 노동부 장관이 뭔가를 발표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음날 보고 못 받으셨다. 예. 그건 정부 입장이 아니다. 그때도 약간 엇박자가 났는데 장관하고 내각하고 대통령 사이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 내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몰랐거나 예. 아니면 충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발표가 나갔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런 점 빨리 보완이 돼야 되고 저는 앞으로도 하는 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번 대통령이 발화를 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예. 정치에도 미치고 사회 전 영역에 미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 정제되고 관리된 그런 메시지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예. 저는 뭐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이라고 지금 이제 정권이 100일도 안 됐는데 이 정권이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어쨌든 정권이 잘 안 되면 그건 국민적으로 다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여야 간에도 원활한 소통과 협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야당으로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목소리를 오히려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도어 스태핑과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의 어제 발표와 오늘 또 대통령 행동이 조금 달랐다. 이제 이런 것을 또 이제 지적을 하시네요. 또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된 부분 중에 이 당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이제 자기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분명 여러 차례 도어 스태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패널분들 의견 듣겠습니다. 당대표 징계 이후에 당 운영 관련해서 그 대통령과 좀 어떤 사전 교감 같은 거 있으셨는지. 대통령과는 뭐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당 운영 체제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만약에 회동했을 경우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엉망된 거죠. 세상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겼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대표를 날리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당대표급 되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지 않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6개월 당원 정지 시킨 걸 보면 애초부터 지방선거 끝나면 대표를 몰아내려고 저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대통령하고 윤핵관들 작품이에요. 그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모르겠습니까? 대통령과 윤핵관의 작품이다. 그분들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다 묵인하에 진행됐다 이렇게 봐야죠. 어제 이 방송에 나왔던 김두수 전 민주당 그 의원 총장님이시죠?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준석 대표 징계를 앞두고 윤핵관들과 대통령이 모여서 어떻게 이걸 끌고 갈지 논의를 했다라는 소문이 정치권에 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신문을 비롯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 또 그 이후에 뭐 이런 지금 징계윤리위 이후에 어떻게 끌고 갈지 당을 직무대행으로 갈지 아니면 뭐 재보고 조기 전당대회를 할지 이런 걸 뭐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때 기자들에게 분명히 그랬어요.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시죠. 당무에는 예. 관여하지 않더라도 당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당대표랑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수습하는데 상당히 도움과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건 뭐 말바꾸기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그럼요. 그것을 뭐 김두수 총장께서는 무슨 사전에 모여가지고 작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당에 계신 분들이 뭐 아까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망하라고 하는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닐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아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단어들을 보면은 아주 저주의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식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개무시, 꼬라지, 제멋대로, 염장, 엉망이 돼버렸다. 이런 표현은 2달 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대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당대표와 대통령은 직접 소통하지 않더라도 정무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통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 때 대통령께 뭐 이준석 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깊은 고심을 하고 있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당과 소통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셨으면 되는데 전 당무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아니,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처리하는데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끼치려고 해 라는 의도로 오해를 읽혀질 줄 수가 수 있어서. 있으니까 당무와는 관여 안 하더라도 당무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당내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1호 당원인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친 김에 오늘 문화일보 석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권한대행 직무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를 권성동 원내대표랑 얘기할 때 대통령께서 뭐 의원들의 뜻을 좀 물어보고 뭐 그렇게 거기서 결정합시다. 이거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인받아라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또 일부 다른 윤핵관은 저거는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곡해한 것이다. 저게 아니고 조기 전당대회라고 대통령은 의중을 밝힌 건데 권 원내대표가 저걸 자의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직무대행체제가 맞다. 대통령의 그렇죠. 의중이.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께서의 의중이 조기 전당대회 열어라라는 거였으면은 지금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 지 지금 한 3일째잖아요. 예.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왔어야 돼요. 대통령실 주변에서 권성동 의원이 오버했다라든지 권성동 의원이 의중을 잘못 얘기했다. 본인의 욕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윤핵관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맞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이 틀리다라는 것들이 대통령실 주변의 참모들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뜻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이 맞다. 합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네요. 그 합의 과정,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 원내대표와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포스트 이준석 이후에 그런 당 운영 체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 이거는 잘한 겁니까? 아니면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발언을 또 약속을 깬 겁니까? 아니 잘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보고. 다들 당연하다고 아니 보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국민의힘인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고위 공직에 있는 게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배신의 정치 한마디로 어떻게 됐어요, 유승민 대표가? 저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저는 징계 과정에서 윤리위의 기류, 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여론 다 보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시시콜콜 지시하거나 오더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고 언론들 앞에서 그런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지 당 상황은 나 모르겠고 당에서도 대통령하고 당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지 말고 상의도 하지 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는. 당연히 사후수습 방안에 대해서도 이진복 정무수석이 징계가 확정된 날 아침에 국회에 와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왔던 워딩이 빠른 수습이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정확한 상황 설명하고 그 뒤에 이제 뭐 중진 모임, 선수별 모임, 의총 열어가지고 상황 정리한 거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해석이 있을 게 없고요. 저는 뭐 일부 윤핵관에서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닌데 뭐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는 약간 그분들의 뇌피셜인 것 같아요. 예. 만약 자의적인 해석이 있다면은 벌써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불편한 기류가 나오고 당내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탄하는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 저는 징계가 확정된 순간부터 사후수습 방안에 대한 합의가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명박 전 정부의 그 광우병 사태 때 급락했던 그 지지율과 이제 비교하는 기사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전재수 의원님, 실제로 지금하고 이명박 정부 초기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상황하고? 일단 단순하게 지지율만 보면 예. 지지율만 보면은 뭐 비슷한 상황이죠.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지지율만 보면 예. 그렇는데 그러니까 단기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단순 비교를 하자면 비슷하긴 한데 예. 근데 이제 그 급락한 지지율의 반등 과정이라든지 또 이명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예.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반등하고 또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은 조금 다른 경로를 거칠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나름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정도라든지 또는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훈련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그렇죠. 싶은 그런데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이제 의문들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명쾌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뭐 형식과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정말로 이제 알맹이만 청취하고 지시하고 하겠다라는 형식은 되게 좋은데 이게 과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부 조직도 지금 제대로 개편 못한 예. 상황에서 저걸 저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가지고 어떤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국민들께 뭔가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저렇게 하는 것도 조금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가 있다면 예. 저는 의외로 쉽게 이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왜 손 드셨어요? 아니 저는 지지율이 급락한 결과는 같은데 그 배경이나 맥락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나빠요? 지금이 훨씬 나쁘죠. 지금이 상황상, 훨씬 더 상황이. 리스크가 크고 예. 당시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광우병 위험 이슈가 있었어요. 전국적인. 그런데다가 그 이슈를 매개로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지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좀 정무적인 실언, 뭐 안 사 먹으면 되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전교조가 배우다 이런 게 겹쳐지면서 커진 건데 예. 지금은 그런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이 어떤 비판적인 이런 코멘트는 하지만 조직화된 어떤 반대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의 지금 어떻게 실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다리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지지율이 급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광우병 사태가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그 당시에 여당이 정무적으로 정돈이 되면서 다시 지지율이 올랐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과연 아무런 어떤 외부 요인이 없이 온전히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한 지지율이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예. 저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지지율 하락도 심각했지만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제 지금 박원석 의원 얘기예요. 국민의 민심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당시와의 공통점을 하나 뽑아보게 된다면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은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큰 표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 뒤로 치러지게 됐던 2008년도의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들게 되죠. 예. 당시와 지금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어지는 총선, 이번엔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어지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표 차이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완전한 권력 구도를 사실상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큰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당시의 모습에서 지지율이 빠졌던 외부적인 요인, 광우병 사태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지만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몰아줬던 그러한 국민들의 민심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도 부응하거나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정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들이 돌아섰던 결과가 한 가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한 여러 가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든 선거가 다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정당과 또 정부에서 여러 좋지 않는 모습의 태도들이 국민들의 마음들을 좀 돌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당시도 돌아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촛불 집회를 바라보게 됐던 본인의 솔직한 마음들을 국민께 말씀드리면서 변화의 노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지지율이 빠지게 됐던 근본적인 배경에 우리가 얼만큼 국민들의 말씀에 경청했는지 이 내용을 돌아보고 다양성이 부족했다, 여기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제 많은 얘기들을 심사숙고하면서 변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으로 국민께 다가선다면 지지율 회복의 길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는 쪽으로 방향을 좀 다시 재정비하면은 충분히 지지율 올 수 있다. 네. 뭐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사실 어제 지지율이 빠진다. 지지율이 빠지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의 문제를 들고 도어스피킹 중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국민들과 좀 지지율이 빠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도어스피킹 안 하는 것 아니야? 이런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용산으로 구중궁궐 청와대에 떠나 나오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의 소통의 의지였고 소통의 상징이 도어스태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또 국민들께서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있더라도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짧지만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기자들과의 이 질문 답변에 시간을 가졌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전체 초심과 윤 정부를 탄생시켰던 국민들의 민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변화시켜 나갈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여론, 그러니까 국민과 소통하는 데는 뭐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채널이 언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의 쓴소리, 언론의 비판을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뀔 수 있을까? 있으면 지지율은 오를 수 있다. 그런데 또 아닌, 그러니까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또 오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쇼핑 논란이 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도 지금 뭐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좀 뭐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이 팬카페 하고도 이제 거리두기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 언론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이고 뭔가 법적 조치도 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는데 이제 언론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좀 강경하게 나가는 쪽으로 언론 기조가 잡힌 건가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것은 뭐 어느 정부, 역대 정부를 불문하고 당연한 일이고요. 지난 정부부터 시작돼서 가짜 뉴스가 가져오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는 이미 수차례 더 국민들께 말하지 않을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불호,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의 주목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을 때 더더군다나 명품 쇼핑을 하는 듯한 가짜 뉴스가 나오게 되는 건 빠르게 좀 정리를 해주고요. 또 반대적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정을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비판들에 대해서는 또 귀담아 듣는 경청의 태도들 두 가지 같이 가져가야겠죠. 저런 거는 허위 보도라고 이제 대통령실을 주장하는데 저런 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악의적으로 계속 저주를 퍼붓는 그런 언론과 저주를 퍼붓는 일부 네티즌과 누리꾼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의혹들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명백하게 아닌 내용들을 허위로 보도하게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는데 조국 전 장관 이슈가 터졌을 때도 그 딸에 대한 빨간색 스포츠카 위인 내용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분노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게 됐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안 좋았던 이미지에 같이 덧붙이게 되면서 일파만파 진실이냐 퍼져나가게 된다면 그 내용들이 결국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해당 당사자가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에 대한 분명한 구분들은 빠르게 져주면 져줄수록 좋다고 봅니다. 장성철 소장님, 오늘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강신업 변호사,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으로 알려졌는데 이분하고는 거리두기를 이제 좀 한다. 또
강신업 변호사도 이제 교류가 좀 끊긴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뉴스인가요?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 뭐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예를 들면 건희사랑 그 뭐 사이트에다가 뭐 사진도 올리고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각종 언론 인터뷰 나가서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옹호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서 건희사랑 강신업 변호사의 저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시키고 또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나는 전혀 교류를 하지 않는다. 그분의 정치적인 발언은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이 공신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늦었지만 선긋기한 것은 잘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MBN 뉴스와이드를 보시고 여기 나와 계신 패널 분들의 그동안의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들으신 네.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에 나오지 않고 자맹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오늘 이틀째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준석 대표가 2030 지지자들에게 당원 가입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뭐 이런 이제 글들을 어제 SNS에 올리면서 여전히 윤리위 결정 또 이 당 지도부 윤핵관들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카메라가 꺼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 가능성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월 달에 잘못된 복수를 수 있으니까 지금 정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임시를 하자 뭐 이런 여러 해석이 나오고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 안 되니까 아예 그거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근데 뭐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자체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였어?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직무대행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응? 6개월 그대로. 그래요. 아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소가 되면 진들 다시 해야죠. 그렇지 않는데 수사 결과에서 성상납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상납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확정적으로.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벌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 또 비대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 여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경계로 그럴까 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진 언론들은 중진들한테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 안 나오겠고. 박원석 의원님, 이게 이제 앞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요즘 카메라가 얼마나 고성능인지 모르실 리는 없을 텐데 아주 이제 조그만 목소리조차도 다 카메라에 잡히거든요. 녹음이 되거든요. 뭐 저런 상황에서 이게 보는 표면만 보면은 이제 카메라 꺼진 줄 알고 없는 줄 알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제 하신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저걸 의도적으로 켜진 줄 알고 의도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성비가 없었다, 성접대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경찰 조사 결과에서 그게 사실로 성접대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면 이준석 대표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재징계를 해야 된다. 지금 당원권 6개월이 아니라 다시 재징계를 해서 대표직에서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가능성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만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나름의 뭔가 신빙성,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말 우리 네 분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추론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얘기한 건가요? 글쎄요. 윤리위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은 성상납 문제가 아니었고
증거인멸. 그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였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성상남 논란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 얘기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단 1차적인 수습책을 직무대행 체제에서 찾았습니다. 예.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예. 관건은 어쨌든 경찰 수사가 아니겠냐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예. 만약 경찰 수사에서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처벌이 가능하든 처벌이 가능하지 않던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건 뭐 윤핵관의 의지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직에 복귀하거나 심지어는 정치 일선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눈 거라고 보고 때문에 지금 그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 일단 당분간의 체제다. 이런 어떤 그 국민의힘 내에 잠정적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아까 최고위원들의 사퇴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지금처럼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뭐 가처분 신청 내고 재심 청구하고 일종의 이제 그 본인 구명을 위해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거나 반격에 나선다면 그런 카드를 뽑아둘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저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런 얘기는 글쎄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얘기는 우리들도 술자리에서 통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 이준석 대표 성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시도했던 게 사실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건가? 뭐 이런 얘기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 저분들의 저런 얘기 한 것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없는 거죠. 전재수 의원. 예, 그 사실 이제 저 이제 뭐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마이크도 켜진지 모르고 이제 한 이야기죠. 근데 저기 뭐 설사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그래, 성비가 의원들 있었는지 본인들도 사이에서도 모르고 결정 내린 것 같아요. 분분한 것 같아요. 분분한 것 같은데 저기 이제 그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의 어떤 이준석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어떻든 굉장히 지금 이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게 기소는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수사기관이. 기소만 돼버리면은 재판 1심 해야 되죠. 2심 가야 되죠.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이게 시간은 이준석 대표의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상범 의원의 저 얘기만 듣고 보면은 뭔가 성상납이 있다는 쪽에 조금 더 유상범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게를 좀 싣고 있는데 이분이 윤리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은 뭔가 우리 일반인들, 우리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뭔가 또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약간 무게추를 성상납이 있었다는 쪽에 둔 건지 아니면 정말 단순한 추론인지 그거는 정말 경찰 조사를 좀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시키면서 그 버카 이른바 법인카드도 딱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못 쓰게. 네, 맞습니다. 그게 근데 월 2천? 저도 많이 당대표가 쓰나요? 어느 정도까지 법인카드를 쓰는지는 사실 알려져 있지가 않는 상태여갖고 2천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쓰는구나 아마 많은 월에. 당원이나 예. 이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제 직책을 맡게 되면 법인카드가 나오지만 그 직위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법인카드 사용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6개월의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대표로서 그리고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전지된 상태여서 당대표의 법인카드뿐 아니라 당대표를 핵심적으로 보좌하는 인력의 법인카드 등 그런 내용들이 다 중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런 내용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인사들은 이 대표가 정말 사심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모든 걸 했다르는데 저렇게 많은 내용들을 도대체 어디다 쓴 거야? 라고 하는 또 의혹의 비판의 잣대들도 있을 겁니다. 과할 정도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많은 일들이 오가게 되는 건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로 당을 좀 수습해야 되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적절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대표는
당비를 얼마나 내요? 월 250? 직책 당비를 250만 원을 그러면 낸다고 당원권 합니다. 정지돼서 법인카드도 정지되면 당비 낸 것도 정지인가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당원권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당원으로 활동이 당비 안 내도 되는 사실상 거고. 직책 당비를 내는 것도 6개월 멈춰선다는 게 정서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월 2천만 원짜리 법카는 정지되고 월 250짜리 당비 내는 거는 면제된다. 네. 이게 굉장히 금전적으로는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준석 대표. 어쨌거나요. 이준석 대표가 이 당원 지지자들, 2030 지지자들 보고 빨리 당원 가입해달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SNS에 싣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6개월 뒤에 복귀하고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가 또 열리면 그때 한번 제대로 지금 현재의 윤핵관들과 붙어보겠다. 2030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도를 지금 표출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가처분 신청 등 이런 거 이제 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는 건 6개월이라고 하는 당원권 정지가 끝나고 난 다음 내년 1월 달 정도에 화려하게 복귀하는 것 하나가 남아 있을 텐데요. 화려하게 복귀 위한 전제 조건은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명과 오해를 써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럴 경우엔 그 누명과 오해를 경찰 수사를 통해 벗어던지고 6개월 뒤에 돌아오고 난 다음 그럼 이제 바로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 아닙니까? 그때 정말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읍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젊은 청년 당원들을 조금 더 많이 가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앞서 이제 뭐 유상범 의원이라든지 초선원들이 얘기했던 것들도 지금은 뭐 모든 게 다 가능성들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결국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치명타를 입은 사이에 다른 당권 주자들, 당대표의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 안철수 의원이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직접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참으로 정말 값진 그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명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안철수 대표님하고는 부산에 있는 중앙중학교에 제가 3년 선배됩니다. 제가 고참입니다. 정치권인 유일하게 부산 중앙중학교 동문이 두 사람인데 한 분이 안철수 대표이십니다. 철학과 비전을 또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선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참 진짜 말씀대로 풍찬노숙하면서 정권을 다시 출범시키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고 함께 와오는 과정 중에서 저희의 승리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고 이번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마지막에 안철수 의원 목소리 나오는데 왜 웃으셨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 확. 배현진 최고위원은 이제 앵커 출신과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톤이 많이 다르고 억양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내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시점인데 잘 될까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많이 왔던데요, 오늘? 오늘 한 40명 국회의원 40명 이상이 왔으면 엄청 온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이게 관계를 설정을 하고 이게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서 장제원 의원하고 지금 말하자면 동맹을 맺은 관계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장제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사이에 어떤 원청 하청 관계 뭐 이런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민의힘 내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보수 제1 보수 정당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힘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철수 의원이 자생력을 가져서 보수 정당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저는,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전찬희 그렇습니다. 의원은. 예. 예. 장설철 소장님. 네. 그렇지만 오늘 정진석, 권성동, 이거 뭐 윤핵관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신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배현진. 네. 다 왔어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의원을 윤핵관들이 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해석인 것 예. 같고요. 그냥 안철수 의원이 와서 뭐 새롭게 정책 세미나를 하니 가서 격려해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러한 정책 세미나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정책적으로 준비된 미래 정치 지도자야. 인수위원장 출신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과 스킨십을 넓혀갈 거야.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나는 당대표에 출마하겠어. 예. 라는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저런 정책 세미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온 좋은 정책들이 윤석열 정부의 정권의 성공에 뒷받침하는 정책적인 배경이 된다면 좋은 일이죠. 저것을 뭐 색안경 쓰고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PD가 새로 나온 그림이라고 꼭 가져라 해서 1분 남았는데 아베 전 총리 이 장례식 이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설치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을 했어요. 보고 잠깐 우리 한마디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뭐 잘 가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요? 당연히 가야 되는 예. 자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베 전 총리의 그런 정치적 활동과는 별개로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상 정치적인 행위의 테러는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일에 대해서 이웃 국가인 일본 아베 전 총리의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러 갔던 건 뭐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앞으로 있게 되는 한일 관계 등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조문은 잘 갔습니다만 당장 자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개헌 평화헌법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좀 긴장감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